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내외방송과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지난해 11월 인터뷰에 이어서 좀 6개월 만에 뵙는 것 같아요. 정말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작에 앞서서요. 다시 한번 국민통합이 어떤 목적으로 설립됐고 또 대표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신지 짧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국민통합이 2008년에서 12년 됐습니다. 그때 모두 정계, 종교계, 각계 각측의 모두 주요 인사들, 대학 총장들, 종교계 모두 지도자들, 그 없이 그때 이제 모여가지고 국민통합을 출범을 시켰습니다만은 그 이유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참 5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은 아주 참 험난한 그런 역사를 아시다시피 가지고 있습니다. 36년 동안 일제 또 우리가 압박을 받고 또 해방이 돼서 또 6.25 전쟁이라는 동족 상전의 그런 불행한 그런 것을 겪었고, 그리고 또 이제 4.19, 5.16, 그 다음에 광주 민주화 운동 등등해서 그야말로 격동세월이었고 순환의 그런 역사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 우리가 산업화를 만들어내고 또 민주화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야말로 기적의 대한민국, 세계 사람들이 정말 찬사를 보낼 정도로 기적의 그런 대한민국이 만들어졌습니다만은, 그러면서도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가장 큰 이제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것이 분열과 갈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네. 그래서 이제 4대 갈등으로 세우는 것이 이제 소위 지역 갈등. 여러분 알다시피 지역 갈등이 동서 갈등 에서 영원한 갈등, 선거 때마다 전부 그냥 자기 그 지역 사람들을 뽑는 그런 어떤 아주 그 망국적인 지역 갈등 저것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그 이념 갈등이라 해서 진보와 보수의 이 갈등 저것이 지금 현재 이 보수와 진보의 갈등 이것을 아주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국면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우리 나라가 지금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제 어렵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청년 세대 갈등, 이 청년과 이제 노년 간의 세대 갈등이 지금, 그 다음에 남북 갈등 이제 이렇게 지금 크게 이제 나눠져 있는데, 이 네 갈등, 물론 다른 갈등도 있지만 이 큰 네 갈등을 극복을 해내야 대한민국이 이제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그 갈등 해소를 위해서 그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한 취지와 목적으로 우리 국민통합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먼저 코로나19 이야기를 빼놓고 국가와 사회에 대해서 말하기 힘들 정도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코로나19라는 국가 혼란 사태 때문인지 좌우, 그러니까 보수, 진보 간의 어떤 대결보다는 우리가 이 중대한 위기를 함께 이겨나가야 한다. 이런 데 목소리가 더 힘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 진보와 보수 이런 것을 코로나를 극복하는데 그것을 구분해서는 안 되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이제 우리 알다시피 과거에도 이제 예를 들어서 1918년 그 스페인의 그때 독감이라고 해가지고 흑사병이라고 할 정도로 그때 우리 세계 인구가 25억이었는데 약 5천만 명이 죽었어요. 그렇게 그런 아주 재앙이 없었습니다. 그 뒤로도 사르스, 메리스 이런 것들 등등의 이제 저것들이 많았지만, 어떻든 간에 이 코로나로 해가지고 전 세계가 현재 지금 전쟁 이상의 지금 홍역을 치르고 있는 건 지금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그때 초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그걸 정말 잘 대응하고, 해서 지금 그래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잘 극복하는 아주 모범국가, 현재 지금 모델 국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문제는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이렇게 나누게 해가지고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잘 대응을 해가지고 서로 국민들도 합심해서 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마스크를 세계 사람들이 자기들은 괜찮다 해가지고 안 하고 있지만 우리는 전 국민이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그다음에 그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뭐 이런 거 등등 해가지고 다 모두 함께 합심해가지고 적어도는 그런 저것이 오히려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세계 사람들에게 선진 모델국으로 그렇게 아주 평가를 받았다는 건 정말 천만다행하지. 우리나라는 김영삼, 김대중 정부부터 보수와 진보 세력이 차례로 집권하면서 각 진영의 목소리가 부딪히고 또 분열과 갈등을 가져와서 심화시키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회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이면서 지금 만드시는 곳이 바로 국민통합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통합해 나가면 좋을까요? 제가 아까도 강조를 했지만은 이 보수 진보를 절대 나누기 해서는 안 됩니다. 뭐 보수의 장점이 있고 진보의 장점이 있고 저것 하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보수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같이 하고 시장주의 경제를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러나 이제 또 이제 빈부의 격차 같은 거 등등의 이제 그런 또 약점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진보는 또 이제 뭐 개혁적이고 어떻든 간에 이제 분배, 그다음 평등 뭐 저기에서 있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좌측으로 가는 이제 불합리한 그런 적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진보와 보수는 서로가 보완 관계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경제적 측면에서 그 소위 보수의 성장과 또 진보의 그 분배. 그러면 분배 없는 진보는 어디 있으며 진보 없는 분배는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조금씩만 서로 양보하면서 그렇게 서로가 보완 관계로 이루어 나간다고 그러면은 저는 성공하리라고 보는데 그래서 늘 제가 얘기하기를 보수는 개혁적이어야 되고 진보는 합리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중도 보수 그다음에 중도 진보 세력들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많이 생겼습니다만은 그런 방향으로 현재 지금 정치가 지금 현재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서구 모두 현재 지금 정치들이 지금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다시피 우리도 그렇게 저거 돼서 이제는 대립과 갈등 이런 것을 극복하고 서로 존중하고 하는 그런 저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조영 그 대표 개인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은 그 통합당 대표가 광주 5.18 가가지고 가서 사과를 하고 저던 것은 그런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극우 세력들 그 몇 사람들이서 뭐 다는 아니지만은 그런 그 망동 운동을 부리고 말이지 그런 어떤 저것은 절대로 치워야 돼요. 광주 민주화 운동은 민주화 운동대로의 가치. 예를 들면 1789년에 이런 불란서 대혁명에 버금가는 혁명이랄 정도로 외신들이 이 보도관제가 됐습니다만은 그 칭찬을 하고 평가를 하고 저거 했었는데 그렇게 이제 그렇게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하는 데서 보수 진보의 그 저것을 이제 뛰어넘는 그런 정치가 돼야 이제 선진 정치가 되는 거고 그런 뭐 반대하고 비판하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초보적인 민주주의고 한 단계 성숙된 민주주의는 서로 인정하고 또 서로 타협하고 서로 소통하고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치 쪽이 우리가 현재 지금 상당히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특히 현재 20대 국회가 아주 그냥 가장 그 역사적으로 가장 아주 수준 낮은 국회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21대 국회부터는 좀 그런 점에서 좀 새로워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정치라는 것은 늘 그 균형 잡힌 그런 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또 다른 어떤 이유도 있지만은 민주당이 그냥 압권을 하고 그냥 일방적 그 선거를 치르고 이제 그다음에 야당인 통합당이 아주 전패를 하는 그런 어떤 소문을 겪고 있지만은 어떻든 간에 건강한 야당이 그래야 정치가 균형 잡힌 정치라는 것은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균형 서로가 보완 관계로 해서 그렇게 돼야 건강한 정치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한민국 정치가 한 단계 발전 더 하지 않겠냐. 예. 네, 한 줄로 요약해 보자면 정치는 균형이다. 아, 이 정도로 그럽니다. 여쭤볼 수 있겠네요. 예. 네. 네, 지난 4년을 돌아보면 지난 총선부터 대선, 지선, 또 다시 이번 총선까지 보수 진영이 연패하면서 사실 좀 위기의식이 만연하고 있거든요. 보수 진영에서는 최근에 극우 유튜버들하고 결별을 선언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그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나는 지금 이제 야당 보수가 완전 환골탈퇴하는 그 어떤 양반이 얘기다시 말로만 놔두고는 다 바꾸라 하는 정도로 아주 그냥 네. 그러한 저걸로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낡은 틀에 옛날에 낡은 사고 방식 그래가지고 그 꼰대니 뭐니 하는 저것도 하고 이래 가지고는 특히 그 나이 젊은 뭐 30, 40 세대들한테 절대로 지지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사고방식을 과감히 저것하고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했던 보수는 개혁적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바로 얘기입니다. 되겠어요? 네. 개혁적인 보수가 좀 낡은 틀을 그렇습니다. 버리고 벗어던지고 좀 변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지금 남북으로 갈라져 있어서 통일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최근 들어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고 미국 대선까지는 이런 분위기가 좀 흘러갈 거예요. 그렇지만은 남북미 정상회담이 계속 이어졌거든요. 통일을 저희가 어떻게 준비하고 또 어떤 효과와 부작용이 있을까요? 이거 좀 궁금합니다. 우리 현재 지금 이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그렇죠. 다 통일됐습니다. 네. 이 38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38선이 아니라 이념 전선이라고 봅니다. 이념 전선. 네. 소위 공산주의와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그런 이념 전선이라고 보는데 알다시피 북한은 이제 그때 당시 소련의 사주를 받은 김일성 이제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지금 막 3대 세습에 현재까지 지금 들어왔습니다만은 남한은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저걸로 해가지고 시장 경제를 저걸 하면서 남쪽은 산업화죠. 또 민주화에 아주 번영되는 국가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데 이 통일 문제는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남북 통일은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또 빠르면 빠를수록 또 좋겠죠. 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원한다 해서 그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많은 준비가 왜냐하면 필요하니까요. 남북이 현재 지금 갈라지는 것이 우리 스스로가 갈라진 게 아니라 강대국에 의해 세계 2차 대전의 소위 산물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일본이 갈라져야 되는데 우리가 갈라진 거예요. 우리는 그때 당시 약속이 돼가지고 뭐를 국제적인 발언권도 없고 해가지고 그냥 뭐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어떻든 간에 이제 현실이니까 이걸 받아들이고 미국이 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가지고 지금 우리하고 관계를 아주 우호관계를 가지고 있고 북한은 지금 이제 러시아하고 지금 중국하고 이제 관계적인데 저는 어떻든 간에 이제 남북이 서로 이제 긴장 관계를 풀고 서로 이제 평화적으로 서로 협력해서 이제 신뢰 회복하고 또 이제 동질성 회복도 해 나가고 저거는데 그 전에는 우리가 현재 지금 안보 문제는 이것은 여야를 초월한 말하자면 초당 관계입니다. 초당 관계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보 문제를 아무리 남북 관계를 좋게 한다 하더라도 안보 문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평화적인 관계가 만들어지기 그 여건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안보를 튼튼해야 되고 북한이 현재 지금 핵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이제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러나 우리 이제 석학들이나 또 예언가들이나 이런 분들도 한반도에 분명히 현재 지금 어떤 변화, 통일의 기운이 현재 지금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2025년 전후에서부터 통일 기운이 들어오고 있다. 그렇게들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어도 이제 우리는 우두건이 있는 게 아니라
통일에 대한 마음의 준비들을 해야 된다. 그렇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가장 저는 중요한 것이 한미 관계는 어떻든 간에 미국이 우리한테 섭섭하게 한다 하더라도 한미 관계는 저는 동맹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미국하고 관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동맹 관계고, 그 다음에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일본 관계는 전략 관계라고 봐야 됩니다. 예, 전략 관계. 그러니까 동맹 관계는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전략 관계는 어떻든 간에 이제 우리를 둘러싼 4대국이 지금 우리한테 가장 영향력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의 말하자면 관계를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전략적으로 잘 그런 것을 조절해 나가는 것이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 저걸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통일이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제도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인데 물론 의견들이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저 의견은 영세 중립국가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의 이제 스위스가 영세 중립국가입니다. 그런데 스위스가 저쪽에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태리 같은 강대국 틈에 끼어가지고 샌드위치 신세를 항상 지고 저거 했었는데 스위스를 둘러싼 이 대부분 강국들이 우리가 이제 스위스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말고 스위스 스스로가 어떤 국가적 독립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고 스위스가 그런 말이냐면 자력경쟁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스위스가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지금 현재 경제 대국으로 해서 그 아마 6대인가 7대 경제 대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말하면 7만 불 국민소득, 8만 불 국민소득 그런 정도로 적어요. 그렇게 지금 훌륭하게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내가 늘 얘기했지만 세계에서 머리가 제일 좋은 나라입니다. 가장 부지런한 나라입니다. 열정과 목표의식이 가장 강한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 그걸 왜 못하겠습니까? 우리를 둘러싼 국가들이 강국들이 이 스위스 영세 국가처럼 그렇게 해준다고 그러면 누구도 이해관계에 거기에 끼어들지를 말고 거의 한반도가 스스로 자존을 가지고 독립을 해서 그렇게 나간다고 한다고 그러면 세계 평화를 아시아 평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것은 기여드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설득을 시키고 그 사람들이 아마 거의 공감대가 형성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한반도가 그런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은 참으로 우리 참 5천년 역사에 정말 꿈에 그리던 그런 아마 대한민국이 이 위대한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리라고 저는 아주 가슴이 저는 뭉클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한반도 내부에서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그렇습니다. 어떤 통일의 준비를 해나가야 되고 또 대외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주도적으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해야 된다. 예, 제가 하나 더 좀 첨부를 한다 그러면은 북한에 우리 인민들 북한의 그 인민들이 우리 동포입니다. 당군의 말하자면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는 북한의 그 우리 형제인데 그 동포들이 정말 이 형제가 그리워하는 마음. 우리 남쪽 동포들하고 같이 손을 잡고 나가는 말하자면 그런 마음을 갖도록 우리는 그 늘 말하자면 북한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펼쳐주는 그런 마음들이 적어돼서 결국에 종국에 가서 통일이 된다라고 하면은 남쪽에 이렇게 마음으로 같이 합할 수 있도록 이 북한 동포들 그것이 결국은 가장 중요한 적입니다. 북한 동포가 그거 싫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북이 신뢰 회복, 소위 동질성 회복, 우리는 한 형제다, 한 동포다라는 말이 그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적은다면은 아마 우리가 원하는 좋은 통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럼 혹시 통일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혹시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으신가요? 부작용은 이제 좀 억지로 예를 들어서 통일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 막 인위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전쟁을 통해서 한다든지 그 막 붕괴가 되어버린다든지 하는 말하자면 이제 이런 저것이 된다 그러면은 갑작스럽게 붕괴가 북한이 적어두면은 북한의 인민들이 예를 들어서 한 100만 명 정도가 남쪽으로 갑자기 내려온다든지 하면 정말로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적이 됩니다. 또 혼란이 있겠죠. 엄청나게 혼란이.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다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대비해서 어떤 그런 역작용이 없도록 네. 우리가 마음의 준비들을 하고 그렇게 저거 돼야 됩니다. 그렇죠? 예. 네, 통일 문제는 그럼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전국이 시작되면서 전 세계가 이동 금지 및 봉쇄 조치를 내린 가운데 우리나라는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또 잘하고 방역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어서 확진자를 좀 진정을 시켰고 일부 제한적이기는 합니다만은 경제가 멈추지 않고 돌아갔어요. 이건 정말 한국의 어떤 저력을 전 세계에 보여준 거고 또 외신들도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보도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고 또 이후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어떤 위상을 좀 펼칠 수 있을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사실 이 언론과의 그 몇몇 군데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마는 코로나 사태라는 이 불행한 사태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된다라는 말이야뭐 그런 역설적인 그런 것을 얻어냈습니다. 네. 이제 물론 또 한 200여 명 죽기도 하고 이제 환자들 2만 명이 지금 이제 고통을 겪고 있고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엄청나게 높아져 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강경화 우리 그 네. 장관이 영국의 그 BBC 인터뷰를 네. 통해서 코로나가 한국이 모범 국가이기 때문에 좀 이제 여러 가지 도움을 이제 서로 요청하고 이제 협력 관계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이제 BBC 방송에 영국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보고 차라리 강경화 같은 사람을 영국에 총리로 앉혔으면 좋겠다. 네. 그런 얘기까지 나오나요?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아주 엄청난 이제 극찬을 받고 저거 했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 그때 초기에 여러 가지 뭐 마스크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우리가 좀 혼란이 좀 있고 했었지만은 정말 대응을 잘했습니다. 제가 좀 제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만은 건강보험공단 통합공단을 김대중 정권 때 제가 초대 상임감사를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제가 특명을 받아가지고 5년 6개월 동안 제가 연연임하면서 건강보험공단 통합공단을 만들어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의료보험공단이 제일 잘 된 공단으로 평가를 받고 지금 아주 엄청나게 그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예, 미국 같은 나라들은 그 3천만 명이 그걸 미국의 이제 그 극우 세력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오바마 대통령이 그렇게 만들고 싶어 했지만은 오바마 케어. 우리 대한민국 그것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했지만은 결국 못하고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병 걸리면 미국은 그 가입 못한 사람들 죽는다 할 정도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진단 하나 맞는데 그거는 300~400만 원씩 들어갑니다. 치료하는데 1억 이상이 들어가고. 네네. 우리는 17만 원이면은 그 진단 저거던데. 이제 그런 저거 돼서 제가 그때 재직을 하면서 제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고 그 어려운 노조들하고 네. 같이 싸우고 또 협상하고 그러면서 서로 양보하고 협력해가지고 건강보험공단이 사회 안전망 구축의 최고적입니다. 복지사회로 가는 길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건강 아닙니까? 건강을 잃어버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 건강보장 문제가 그때 당시 이제 그 확보가 되었다. 그런 점에서 저도 20년이 지났습니다만은 참 저도 잊어버렸는데 그걸 언론인들이 와가지고 인터뷰를 해서 제가 참 흐뭇한 보람을 느끼고 했는데 그런 말하자면 이 시스템이 잘 돼 있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의료진들 있잖아요. 의료진들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 의학계로 전부 다 갔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얼마나 헌신적이고 얼마나 희생정신으로 그 간호부 뭐 할 것 없이 다들 헌신적으로 그렇게 해주고. 우리 국민들이 좀 위기에 강하죠. 그 위기가 강하죠. 정의경 씨 그렇게 흰머리가 나가지고 그 어머니가 흰머리가 나도록 그렇게 고생을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양반들 장관을 시켜야 되겠다. 내가 그런 얘기까지도 네. 그랬습니다. 이제 정부가 또 이제 그 방역 대비를 아주 대응을 잘했습니다. 그 현재 문재인 정부가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우리 평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았다. 네.
같이서 협력하고 같이 봉사하고 같이 희생하는 말이냐면 국민들이 같이 협력을 했기 때문에 이거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난국을 우리가 코로나 난국을 극복해서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선진 국가 이상의 모델 국가로서 이번에 극찬을 받고 평가를 그렇게 받았다 하는 점에서 제가 아주 뿌듯한 그런 보람을 느낍니다. 저기서. 요약해보자면은 정부의 적절한 대응 또 예. 그리고 국민들의 수준 높은 의식으로 예. 코로나를 잘 극복해 나갔다. 예, 또 예. 앞으로 우리나라의 이런 위상은 예. 어떻게 보면 계속될 것이다. 예. 이런 말씀이신 예,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치 개혁을 제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정치 개혁. 정치 개혁을 주문하고 싶은데 저도 한때 정치를 했고 큰 포부를 가지고 했습니다만 13대 때, 그러니까 오래전이죠. 제가 39살 때 그때 은평에서 출마해가지고 짧은 시간 동안 악조건에서 야권이 그때 당시 분열된 상태에서 제가 당선될 뻔하다가 떨어진 아주 아슬아슬하게 제가 떨어졌습니다만은 이 정치는 현재 지금 우리 국민들이 엄청나게 현재 정치권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20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식물국회, 뭐 동물국회, 동물국회 뭐 이런 네, 아주 그냥 비난받았죠. 야바웃꾼들이 뭐 판치는 국회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적어드는데 어떻든 간에 정치권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정치권이 달라지려면은 정치 개혁을 정치인들이 많이 주장을 하는데 정치 개혁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정치인들이 특권 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특권 의식. 특권 의식이라 뭐냐면 국회의원이 되면은 무슨 권위주의 저거 하는 걸로.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억대 연봉을 받아가면서 그것도 무슨 뭐 비서 보좌관 할 것 없이 7명을 두고 또 운전사 두고 이런 저것 하면서 하니까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회에 들려가려는 그런 어떤 저것들이 지금 벌써 그 한 사람 그런 그 엉터리 같은 사람 들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비판들을 받고 있고 저것 하고 그러는데 나는 그 영국의 정치 있잖아요. 영국에 이제 민주주의가 가장 많이 발달되는 영국에는 승용차 안 타고 자전거 타고 국회에 들어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맞아요. 보좌관도 숫자도 적고. 그래서 나는 현재 지금 300명 된 국회를 난 한 3분의 1 정도 줄여야 된다고 봐요. 한 200명 정도 그렇게 저것하고. 그러고 아까 억대 연봉을 좀 그것도 줄이고 스스로가 자기 개혁을 하면서 개혁을 주장해야 그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자기 개혁도 못하면서 나무 개혁을 주장하고 하는 그런 저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21대 국회는 국민들에게 신뢰와 희망을 주는 그런 정말 자기 개혁부터 하라 하는 나는 아주 명정식으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죄송합니다. 네. 예. 정치개혁 말씀하시면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권위를 좀 내려놓고 그렇게 일하는 국회로서 어떤 일하는 면모를 국회로. 보여달라 예. 이런 말씀으로 예.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 잘 담아서 시청자분들께 또 예.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